남편도 아들도 모두 떠나고 이제 남은 건 며느리 하나. 그녀는 늘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노스님이 건넨 한마디, 그 말이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믿지 마세요. 누굴요? 이윤정은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눈물 자국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투명한 자국들 너머로 검은 우산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빗속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여보, 우리 재민이가 정말 갔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고독은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실도 10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도 그리고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 재민마저 곁에 없었습니다. 손에 쥔 재민의 의사 가운은 이제 차갑기만 했습니다. 언제까지고 붙잡고 있어도 그의 체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일어나서 죽 한 그릇 드셔야죠. 서하영의 다정한 목소리가 이윤정의 괴로운 기억을 깨트렸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랬듯 정성스럽게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영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심장정지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윤정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하영아. 그런데 약국은 괜찮은 거니? 이윤정은 며느리의 약사 가운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영은 아들과 함께 병원을 개업하려던 시점에 남편을 잃었지만 약국은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직원이 봐줘서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시죠. 하영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살짝 돌아서는 순간 이윤정은 그 미소 뒤에 깃든 무언가를 느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상실의 고통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라고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이윤정은 죽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무너졌는데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떠난 뒤 이윤정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악몽을 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재민의 가슴을 압박하는 모습, 그리고 모니터에서 울리는 단조로운 경고음. 심장정지. 그 소리가 여전히 귓가를 울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함께 절에 가볼까요?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재민 오빠를 위해 기도도 하고요. 이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딱히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절을 찾았던 기억이 나더군요. 재민이를 위한 기도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보자꾸나. 그날 밤 이윤정은 아들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이 공간은 유일하게 그녀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의대 졸업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서랍을 열어 아들의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대고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아,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난 거니? 내가 의사였는데. 어떻게? 다음 날 아침 하영은 약속대로 이윤정을 데리러 왔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무심사로 향하는 길은 고즈넉했습니다.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새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윤정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무심사에 도착하자 사찰의 고요함이 이윤정을 감쌌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승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눈빛은 깊고 평화로웠습니다. 부처님 전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노승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묵직했습니다. 이윤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하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이윤정과 하영은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영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이윤정은 혼자 법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노승이 다가왔습니다. 홀로 오신 듯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승은 작은 쪽지를 이윤정의 손에 살짝 쥐어주었습니다. 이윤정이 쪽지를 펼치자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는 이가 가장 가까운 적일 수 있습니다. 이윤정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하영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하영의 손이 이윤정의 어깨에 얹혔고 이윤정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영의 손이 문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위화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노승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하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이윤정의 귀에는 어딘가 달리 들렸습니다. 마치 차가운 금속이 부딪히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노승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믿는 이가 가장 가까운 적일 수 있다니.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영에 대한 의심이 처음으로 이윤정의 마음에 싹 텄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윤정은 아들 재민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환자들을 향한 헌신,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심장정지라는 의료진의 설명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건강했던 33살 아들이 왜 갑자기 심장정지로 쓰러졌을까요? 이윤정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났습니다. 무심사에서의 하루가 지난 후 이윤정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노승의 쪽지는 그녀의 가슴 주머니에 고이 접혀 있었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그녀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믿는 이가 가장 가까운 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영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인지. 이윤정은 창가에 앉아 하영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분주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전히 헌신적인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윤정은 전과 달리 하영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 사이로 하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곧 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그 말투에 이윤정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혹시 놓친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의 장례식 날 하영은 비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슬퍼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장례 절차를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처리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모든 행정적인 일들까지. 그때는 하영의 침착함이 고마웠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영이 재민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얼굴에 스친 감정은 슬픔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형을 다루듯 차분하게 남편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윤정은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하영이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윤정은 감사 인사를 건네며 차를 받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이윤정은 하영에게 물었습니다. 하영아, 재민이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 하영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너무 미세한 떨림이라 이윤정이 놓칠 뻔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기에 그 작은 변화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쓰러졌어요. 제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윤정은 하영의 눈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동시에 웃는 듯한 기묘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있지만 슬픔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하영의 슬픔이 진실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영아, 재민이 병원 동료들 연락처가 있니? 특히 정하늘 선생님. 재민이 생전에 많이 언급했던 것 같은데. 하영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 눈동자에 불안과 분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이윤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하늘요? 장례식에 왔던 여자 의사요? 연락처는 없는데. 왜 갑자기요? 그냥. 재민이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 하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윤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영이 급히 부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며 이윤정은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쯤 구겨진 약 봉투였습니다. 호기심에 이윤정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디지탈리스라는 생소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약국에서 흔히 쓰지 않는 처방약처럼 보였습니다. 이윤정은 그 종이를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래된 주소록에서 정하늘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하늘입니다. 하늘 선생님, 저는 이재민 어머니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하늘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재민 선생님 일은 정말 비통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그래요. 사실 재민이 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시간 되실 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정하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내일 오후 3시에 병원 근처 카페는 어떨까요? 이윤정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영에게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익숙하지 않은 이윤정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하영은 특별히 의심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윤정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정하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윤정을 발견하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윤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 선생님, 재민이가 마지막 날 병원에서 어땠나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정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재민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집에서 약을 먹은 후 몸이 이상하게 반응한다고요. 특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재민 선생님은 의사니까 자가 진단을 해봤을 텐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인다고 했죠. 그리고 하영 씨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이에 대해서요? 정하늘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네, 보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재민 선생님 명의로 큰 금액의 보험이 최근에 갱신되었다고 했거든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예요. 이윤정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영이 재민에게 뭔가를 했다는 것일까요? 정하늘의 다음 말이 이윤정의 의심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재민 선생님의 사망 원인이 단순 심장 정지라기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부검은 하지 않았지만 혈액 검사에서 미량의 이상 물질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윤정은 자신이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 약이 관련이 있을까요? 정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디지탈리스. 이건 심장약인데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이에요. 과다 복용하면 심장 리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윤정의 손에서 약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의 경고, 하영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이제 이 약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두려워하던 최악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하늘은 긴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재민 선생님의 죽음이 의심스러웠어요. 저희는 의대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어요. 제가 힘든 시절에 재민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었죠. 잠시 말을 멈춘 정하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2해 전 제 사촌이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부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독살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발견된 증거로 진실이 밝혀졌죠. 정하늘은 이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민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제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거든요. 동생이 위독했을 때 밤새 수술해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하늘 선생님, 제 아들이 살해당한 걸까요? 정하늘은 이윤정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어머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하늘과의 만남 이후 이윤정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민이가 정말 자연사한 것일까? 하영이 무슨 일을 꾸민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 며느리가 했을 일일까? 이윤정은 걸음을 멈추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하영이가 내 아들을.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점점 쌓이는 증거들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윤정은 하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메모 한 장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국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어요. 저녁 준비해 놓았으니 데워 드세요.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윤정은 메모를 읽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방을 철저히 살펴볼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재민의 방은 그가 떠난 이후로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하영도 그 방을 정리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이윤정은 아들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재민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옷장, 서랍. 이윤정은 모든 곳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충전기를 찾아 연결하자 다행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지만 이윤정은 재민이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생일 조합을 입력해 보았고 운 좋게도 화면이 열렸습니다. 태블릿 속에는 많은 문서와 메모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병원 관련 업무 내용이었지만 개인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에는 컨선즈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열었습니다. 문서에는 단편적인 메모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4월 15일 하영이 내 이름으로 새 보험 계약 체결. 왜 나와 상의하지 않았을까? 4월 20일 저녁 식사 후 가슴 두근거림, 불규칙한 심장 박동. 원인 불명. 4월 25일 하영이 준 영양제 성분 확인 필요. 복용 후 비슷한 증상 발생. 4월 27일 하영의 약국 기록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음. 진정제, 수면제 처방 이력. 4월 29일 급성 심장정지 관련 약물 독성 연구 시작. 혹시 마지막 메모는 재민이 사망하기 이틀 전의 것이었습니다. 이윤정은 충격으로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영을 의심했던 것인가요? 또 다른 폴더에서는 통화 기록 스크린샷을 발견했습니다. 재민이 정하늘에게 걸었던 전화와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아, 약물 검사 결과 좀 급하게 알려줘. 개인적인 일이야. 이상한 성분이 나오면 바로 연락해줘. 오늘 또 증상이 나타났어. 이번엔 더 심각해. 이윤정은 방 한가운데 서서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영이라면. 태블릿을 더 살펴보던 중 재민이 몰래 찍은 듯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영이 그들의 부엌에서 무언가를 음식에 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약병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윤정은 급히 태블릿을 충전기에서 분리하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친구분 만나고 오셨어요? 하영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윤정은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만나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하영은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제가 데워드릴게요. 이윤정은 하영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다정하고 헌신적인 며느리가 정말 자신의 남편을 죽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발견한 증거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윤정은 하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영이 음식을 담아주는 동안 그녀의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았고 눈빛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이윤정은 과감한 시도를 결심했습니다. 하영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재민이 보험금으로 들어온 돈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싶어. 하영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요즘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혹시 내 보험도 갱신하거나 새로 들어볼까 해. 하영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아는 좋은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어머니 연세에 맞는 좋은 상품을 찾아볼게요. 이윤정은 하영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보험 이야기에 지나치게 적극적인 하영의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욕심 혹은 계산. 식사를 마치고 하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윤정은 조용히 정하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늘 선생님,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정하늘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병원 옆 카페에서. 다음 날 점심, 이윤정은 약속대로 정하늘을 만났습니다.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윤정은 어제 발견한 재민의 태블릿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재민 선생님이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하늘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저도 몇 가지 더 알아낸 것이 있어요. 재민 선생님 사망 당시 혈액 검사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봤어요. 이윤정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디지탈리스 유도체 성분이 확인됐어요. 심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데 과다 복용하면 심장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심장 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하늘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문제는 재민 선생님이 이런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윤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아들의 아내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정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요. 게다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경찰이 움직이기엔 역부족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선 하영 씨의 약국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건소 약사인 척 갑작스러운 점검을 명목으로 방문해 볼 수 있어요. 디지탈리스 같은 약물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어머님은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영 씨가 의심하게 해선 안 됩니다. 혹시 어머님을 위험하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에 이윤정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자신도 하영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윤정은 하영이 준비한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하영이 주는 어떤 음식이나 약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내면의 두려움을 감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부엌 서랍을 정리하던 중 이윤정은 낯선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영의 약국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윤정은 열쇠를 잠시 빌려 복사해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열쇠 가게에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하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윤정은 하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약국 조사 결과 디지탈리스 제제와 함께 몇 가지 수면 유도제, 심장 억제제 등이 확인됐어요. 특히 일부는 처방전 없이 보관되어 있었고 재고량과 장부상 수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거가 확보된 거겠네요? 완전하진 않지만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영 씨가 실제로 이 약들을 재민 선생님에게 투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이윤정은 방금 복사해온 약국 열쇠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가 하영이 약국 열쇠를 복사했어요. 밤에 가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불법 침입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해봐야 해요.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정하늘은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하영의 약국 앞에서 만났습니다. 복사한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약국 안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두 사람은 작은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정하늘이 약품 보관 캐비닛을 살펴보는 동안 이윤정은 하영의 개인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일기장이었는데 그 안에는 약물 용량과 효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디지탈리스 소량 마이너스 심장 박동 불규칙화 디지탈리스 중간 용량. 수면제 마이너스 심장 증상 의식 저하, 부작용으로 가장 가능 디지탈리스 고용량 마이너스 심장 정지 가능성 높음, 자연사로 위장 가능.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민 완료. 다음은 어머니.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로 보이게 해야 함. 이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하늘이 다가와 일기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사진 찍어야 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담고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윤정 명의로 된 보험 청약서 초안도 있었습니다. 아직 계약은 되지 않았지만 하영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약국 앞에 차를 세운 것 같았습니다. 정하늘이 조심스럽게 창밖을 살폈습니다. 하영 씨예요. 빨리 나가야 해요. 두 사람은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가까스로 발각되지 않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이윤정과 정하늘은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바로 움직일까요?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잖아요. 하영이가 재민이에게 약을 준 장면을 찍은 영상 같은 건 없으니까. 정하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윤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시도해볼까 합니다. 직접 하영이의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어머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하영이가 준 약을 먹는 척하면서 몸이 이상하다고 말해볼게요.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시도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정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하영 씨가 정말 그런 의도라면 어머님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녹음기도 준비하고 경찰과도 미리 연락해 놓을게요. 결국 정하늘은 이윤정의 계획에 동의했지만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윤정은 하영과 식사를 하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영아, 요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어. 가끔은 숨쉬기도 힘들고. 하영의 눈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 괜찮아. 그냥 잠시 그런 거겠지. 내가 주는 약 잘 먹고 있으니까 곧 좋아질 거야. 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약을 드셔보세요. 심장에 좋은 약이에요. 이윤정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영이 건넨 약은 평소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이윤정은 그 약을 받아 조심스레 삼키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입안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하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약을 줬어요. 이걸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정하늘의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만나서 받아갈게요. 조심하세요. 이윤정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 독이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이윤정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줄게.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이윤정은 정하늘을 만나 어제 하영이 준 약을 전달했습니다. 정하늘은 즉시 약을 분석하러 갔고 이윤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영은 약국에 출근한 상태였고 이윤정은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영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런 도덕적 갈등을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랍장, 옷장, 책상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대 매트리스를 살펴보던 중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영의 첫 번째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놀랐습니다. 하영이 이전에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하영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고 옆에는 미소 짓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맨 아래에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업가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약 3년 전이었고 기사 속 사망자의 이름은 김태현이었습니다. 하영의 첫 남편이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는 것일까요? 상자 안에는 보험금 지급 통지서도 있었습니다. 큰 금액이 하영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윤정은 모든 것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패턴이었습니다. 하영은 연쇄살인자였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하영이 돌아왔습니다. 이윤정은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다정한 미소로 이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떠세요? 어제 드린 약은 효과가 있으셨어요? 이윤정은 작전대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오히려 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아. 숨쉬기도 조금 힘들었어. 하영의 눈이 미묘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이윤정은 숨겨진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용량이 조금 부족했나 보네요. 오늘은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이윤정은 공포를 느꼈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고마워, 하영아. 그런데 이 약 뭐라고 했지? 특별한 한약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제예요. 심장 기능 강화에 좋답니다. 이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의 거짓말이 새삼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다정한 며느리로만 보였던 하영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영은 약을 2알 가져왔습니다. 어제보다 용량이 늘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드셔보세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거예요. 이윤정은 약을 받아들고 물 한 잔과 함께 삼키는 척했습니다. 다행히 하영은 의심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윤정은 바로 화장실로 가서 약을 몰래 버리고 나왔습니다. 약국이 많이 바쁘니? 이윤정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영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바빠요. 게다가 첫 번째 결혼 후 겪은 금전적 어려움이 여전히 저를 따라다녀요. 이윤정은 놀랐습니다. 하영이 스스로 이전 결혼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라니? 전에는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하영의 눈이 잠시 차가워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네. 제 실수였어요.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떠안게 되었거든요. 부모님도 그의 사업빚 보증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때 배웠죠. 이 세상에선 누군가를 밟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이윤정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은 어떻게 됐니? 하영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저처럼 운이 없는 사람이죠. 이윤정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하영이 말하는 운이라는 단어에는 뭔가 음흉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 운을 조종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윤정은 의도적으로 약간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영아, 왠지 어지러운 것 같아. 가슴도 더 심하게 뛰네. 하영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진짜 걱정이 아닌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누워 계시는 게 좋겠어요. 이윤정은 하영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호흡이 가빠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하영아. 가슴이 너무 아파. 하영은 이윤정의 손을 잡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윤정의 맥박을 확인하는 척하며 손목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윤정은 눈을 희미하게 뜨고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해. 재민이가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윤정은 더 과감하게 나아갔습니다. 내가 준 약. 재민이도 이런 약.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신가 봐요. 조금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이윤정은 눈을 감았지만 하영의 움직임을 귀로 쫓았습니다. 하영이 방을 나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진행하기 딱 좋은 것 같아. 어머니도 준비가 됐어. 내일 오후에 무심사 근처 펜션으로 모시고 갈게. 거기서 마무리하자. 이윤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영이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벌써 공범이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영이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오자 이윤정은 잠든 척했습니다. 하영이 한참을 지켜보다가 방을 나가자 이윤정은 조용히 일어나 정하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영이가 내일 저를 무심사 근처 펜션으로 데려갈 계획입니다. 거기서 저를 해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범이 있는 듯합니다. 잠시 후 정하늘의 답장이 왔습니다. 어제 약 분석 결과 디지탈리스 성분이 확인됐어요. 고용량이었습니다. 증거가 확보됐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를 위해 자백이 필요해요. 내일 펜션으로 가되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영의 직접적인 자백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하영의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윤정은 하영에게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영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잠시 나들이 가면 어떨까?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더라고. 하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얼마 전에 갔던 무심사 근처에 예쁜 펜션이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하룻밤 쉬다 오면 어떨까? 하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윤정의 제안이 그녀의 계획과 일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예약할게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정하늘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정하늘은 경찰과 함께 준비를 마쳤습니다. 펜션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녹음 장치와 비상 연락망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윤정은 짐을 싸며 아들의 사진을 몰래 가방에 넣었습니다. 재민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게. 다음 날 아침 하영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무심사 근처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윤정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가방 속에는 녹음기와 GPS 추적기, 그리고 비상 버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가방 속 장치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병사처럼.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번 여행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하영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이윤정은 그 속에 숨겨진 냉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구나. 펜션에 도착하자 주인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아늑한 통나무집 스타일의 펜션은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조용했습니다. 이윤정과 하영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펜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이윤정은 계속해서 하영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하영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하영이 계속해서 가방을 확인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영은 준비해온 와인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와인 한 잔 어떠세요? 이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마시는 것 같네. 하영은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이윤정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하영이 이윤정의 잔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감시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이윤정은 돌아와서 와인잔을 받아들고 마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영아, 오늘 보험 계약한 거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혹시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재민이도 그렇게 갑자기 가버렸잖니. 하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윤정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영아, 가끔 궁금했어. 재민이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심장 정지가 왔을까? 하영은 잠시 굳어졌다가 대답했습니다. 운명이었겠죠.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의사였는데. 자기 몸 상태는 알지 않았을까? 혹시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니? 하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윤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하영아, 사실 재민이 태블릿을 봤어. 거기 내 이름과 보험, 그리고 약물에 대한 메모가 있더라.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정하늘 선생님도 만났어. 재민이 혈액에서 디지탈리스 성분이 검출됐다던데. 그리고 내가 준 약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대. 하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영아. 그냥 이해하고 싶을 뿐이야. 왜 그랬니? 보험금 때문이었어. 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이요? 웃기지 마세요. 사랑으로는 개업도 못하고 인생도 못 바꿔요. 하지만 보험금은 다르죠. 그건 확실히 절 살게 해줬으니까요. 이윤정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니? 재민이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랑은 돈이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이윤정은 하영이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도 내가.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 그 상자를 보셨군요. 네, 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빚만 잔뜩 지고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보험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지탈리스를 사용한 거구나.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죠? 아, 정하늘. 그 여자가 알려줬군요. 재민 오빠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서둘러야 했어요. 심장 전문의인 오빠가 자기 증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 평소보다 더 많은 용량을 섞었던 거죠. 이윤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영의 차가운 고백을 들으며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하영은 와인잔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도 이제 재민 오빠처럼 조용히 가실 차례예요. 방금 마신 와인에도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더 강한 용량으로요. 몇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물론 심장마비로 보일 뿐이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윤정은 충격받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와인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습니다. 하영아,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저 잠이 드는 것처럼 편안하게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2개의 보험금을 받아 새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서하영 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신 말씀은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하영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동안 이윤정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구나. 정하늘이 뒤따라 들어와 이윤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윤정은 하영이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아들을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신가 봐요. 조금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이윤정은 눈을 감았지만 하영의 움직임을 귀로 쫓았습니다. 하영이 방을 나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진행하기 딱 좋은 것 같아. 어머니도 준비가 됐어. 내일 오후에 무심사 근처 펜션으로 모시고 갈게. 거기서 마무리하자. 이윤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영이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벌써 공범이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영이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오자 이윤정은 잠든 척했습니다. 하영이 한참을 지켜보다가 방을 나가자 이윤정은 조용히 일어나 정하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영이가 내일 저를 무심사 근처 펜션으로 데려갈 계획입니다. 거기서 저를 해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범이 있는 듯합니다. 잠시 후 정하늘의 답장이 왔습니다. 어제 약 분석 결과 디지탈리스 성분이 확인됐어요. 고용량이었습니다. 증거가 확보됐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를 위해 자백이 필요해요. 내일 펜션으로 가되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영의 직접적인 자백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하영의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윤정은 하영에게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영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잠시 나들이 가면 어떨까?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더라고. 하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얼마 전에 갔던 무심사 근처에 예쁜 펜션이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하룻밤 쉬다 오면 어떨까? 하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윤정의 제안이 그녀의 계획과 일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예약할게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정하늘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정하늘은 경찰과 함께 준비를 마쳤습니다. 펜션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녹음 장치와 비상 연락망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윤정은 짐을 싸며 아들의 사진을 몰래 가방에 넣었습니다. 재민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게. 다음 날 아침 하영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무심사 근처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윤정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가방 속에는 녹음기와 GPS 추적기, 그리고 비상 버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가방 속 장치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병사처럼.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번 여행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하영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이윤정은 그 속에 숨겨진 냉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구나. 펜션에 도착하자 주인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아늑한 통나무집 스타일의 펜션은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조용했습니다.
이윤정과 하영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펜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이윤정은 계속해서 하영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하영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하영이 계속해서 가방을 확인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영은 준비해온 와인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와인 한 잔 어떠세요? 이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마시는 것 같네. 하영은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이윤정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하영이 이윤정의 잔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감시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이윤정은 돌아와서 와인잔을 받아들고 마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영아, 오늘 보험 계약한 거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혹시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재민이도 그렇게 갑자기 가버렸잖니. 하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윤정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영아, 가끔 궁금했어. 재민이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심장 정지가 왔을까? 하영은 잠시 굳어졌다가 대답했습니다. 운명이었겠죠.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의사였는데. 자기 몸 상태는 알지 않았을까? 혹시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니? 하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윤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하영아, 사실 재민이 태블릿을 봤어. 거기 내 이름과 보험, 그리고 약물에 대한 메모가 있더라.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정하늘 선생님도 만났어. 재민이 혈액에서 디지탈리스 성분이 검출됐다던데. 그리고 내가 준 약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대. 하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영아. 그냥 이해하고 싶을 뿐이야. 왜 그랬니? 보험금 때문이었어. 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이요? 웃기지 마세요. 사랑으로는 개업도 못하고 인생도 못 바꿔요. 하지만 보험금은 다르죠. 그건 확실히 절 살게 해줬으니까요. 이윤정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니? 재민이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랑은 돈이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이윤정은 하영이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도 내가.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 그 상자를 보셨군요. 네, 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빚만 잔뜩 지고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보험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지탈리스를 사용한 거구나.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죠? 아, 정하늘. 그 여자가 알려줬군요. 재민 오빠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서둘러야 했어요. 심장 전문의인 오빠가 자기 증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 평소보다 더 많은 용량을 섞었던 거죠. 이윤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영의 차가운 고백을 들으며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하영은 와인잔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도 이제 재민 오빠처럼 조용히 가실 차례예요. 방금 마신 와인에도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더 강한 용량으로요. 몇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물론 심장마비로 보일 뿐이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윤정은 충격받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와인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습니다. 하영아,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저 잠이 드는 것처럼 편안하게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2개의 보험금을 받아 새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서하영 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신 말씀은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하영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동안 이윤정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구나. 정하늘이 뒤따라 들어와 이윤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윤정은 하영이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아들을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이윤정은 정하늘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이제 하영도 없고 재민도 없는 빈 집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괜찮으실까요? 제가 좀 더 있다 갈까요? 이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 있고 싶어요. 정하늘이 떠난 후 이윤정은 재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들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해냈어. 내 죽음의 진실을 밝혀냈어. 이제 편히 쉬렴. 그날 밤 이윤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비록 아들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그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나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윤정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영의 진술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윤정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윤정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젯밤 하영 씨가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윤정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하영 씨가 첫 번째 남편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3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자연사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디지탈리스를 이용한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이윤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사진과 기사가 정확했던 것입니다. 하영은 연쇄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윤정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형사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영 씨는 어머님도 살해한 후 같은 방식으로 제3의 남자와 결혼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타겟을 정하고 접근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이윤정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하영의 계획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냉혈한 포식자였습니다. 그리고 하영 씨에게 공범이 있었습니다. 이윤정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였나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고액 생명보험을 추천하고 보험금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설계사도 체포하여 조사 중입니다. 모든 정보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윤정은 무심사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처음 경고를 해준 노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무심사는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법당 앞에서 노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노승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네, 스님.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스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경고 덕분이에요.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을 찾으신 것은 어머님의 용기와 사랑 덕분입니다. 어떻게 하영이 그런 사람인 줄 아셨나요? 노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은 항상 눈에 드러납니다. 다만 보려는 의지가 필요할 뿐이지요. 그녀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욕심과 어둠을, 그리고 어머님의 눈에서는 순수한 사랑을. 이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심하지 못했어요.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죠. 슬픔도 때가 되면 눈을 뜨게 마련입니다. 불법의 길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이윤정은 법당에 들어가 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는 하영의 이중살인 혐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윤정은 언론의 관심을 피했지만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영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윤정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모든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하영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이윤정은 더 이상 분노나 증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허무함과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길에 한 젊은 여성이 이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윤정님이시죠? 저는 김태연의 여동생입니다. 이윤정은 놀랐습니다. 하영의 첫 번째 남편의 가족이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항상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이윤정님 덕분에 오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윤정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 만남은 이윤정에게 새로운 생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영 같은 사람들에 의해 희생된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할 것이고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7장 치유와 결단. 집으로 돌아온 이윤정은 아들의 보험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의문사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어떻게 지으실 건가요? 정하늘이 물었습니다. 이재민 기억재단으로 하고 싶어요. 아들의 이름을 기리면서 그가 추구했던 가치를 이어가는 재단이 되었으면 해요. 정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의사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이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의학적 지식도 있고 재민이와 가까웠으니까 그 아이의 정신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사촌을 비슷한 방식으로 잃었을 때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그때 도움받을 곳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윤정은 이것이 아들의 죽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민이 의사로서 환자들을 돕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서류 작업이 한창일 때 정하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봉사자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김태연 씨의 여동생에게도 연락해 볼까요? 그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윤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 친구도 오빠를 잃은 아픔이 있으니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재단은 점차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변호사, 의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김태연의 여동생 수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영의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극도로 계획적이고 비인도적인 범행이라며 하영과 공범, 보험 설계사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윤정은 법정에서 판결을 듣고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이윤정은 재민의 방에 앉아 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해. 내가 좋아했을까? 내가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내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다른 사람들도 돕고 싶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그 별빛 속에서 아들의 미소를 보는 듯 했습니다. 1년 후 이재민 기억재단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의문사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피해 가족들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출범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윤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정하늘과 수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유가족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줄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윤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이재민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했고 진실과 정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비록 그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의 정신은 이 재단을 통해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 가족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윤정은 그 소리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행사가 끝난 후 이윤정과 정하늘은 고즈넉한 재단 마당에 앉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일을 해내셨으니까요. 정하늘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진실을 모른 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의 용기와 결단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위로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영 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정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도 있어요.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윤정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이제 그녀는 과거의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편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은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재민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어머님. 정하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윤정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위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이윤정 씨처럼 끝까지 싸울 수 있을지 혹은 초반에 눈치채셨을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